안녕하세요. 궁금증의 물살에서 헤매이지 않기 위한 작은 등대 물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UX, 비즈니스, AI, 데이터, 콘텐츠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평소 궁금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정답을 내릴 순 없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궁금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찾아 여러분들 생각에 작은 등대가 될 수 있는 대화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알던 모르던 입이 나풀거리는 나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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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 준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마이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UX 관련한 주제로 먼저 맞죠, 첫 맞습니다. 화를 저희가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그쵸. 뭐 주제를 한번 읊어드리자면 제목을 정했는데요. UX는 과연 이타적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위한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삼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깊이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 얕게 많이 아는 얕은 물입니다. 맞습니다. 얕은물님 반갑습니다. 삼다수. 삼다수. 삼다수 스폰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얕은물입니다. 얕은물님. 네, 알겠습니다. 얕은물님. 얕은 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뭐 주제가 조금 사실 저희가 대화거리가 많은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UX 이타적일 수 있는 거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근황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죠. 너무 좋습니다. 나폴리님부터. 네. 준마이님한테는 뭐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개강을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수업이 예전에 좀 벅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수업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게 체화되는 게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요. 일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오니까 뇌가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게 너무 좋고 다른 애들 다 만만해 보이고. 네,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꼭 쥐어왔고 그러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고 지내고 있고요.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준마이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디자인을 배우다가 이제 좀 경영 쪽 그리고 데이터 쪽을 좀 더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학교를 더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막 원래 그냥 얼핏 알고만 있던 것들을 좀 약간 개론 수준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되게 생각이 많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학문도 있구나, 이런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도 비슷하게 뇌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고, 그리고 사실 나폴리님께서 딱 약간 질문을 방송 전에 잠깐 여쭤보셨었는데, 네. 원래 조영대, 그러니까 디자인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셨더라고요, 나폴리님께서. 근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수업은 사실 이론 수업이라고 했을 때 뭔가 원론 이런 책이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을지언정 그걸 사실 교재로 뭐 엄밀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뭔가 뭐 경제학이라던가 회계학이라던가 뭐 경영학이라던가 이런 책들은 사실 원론이 좀 있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게 뭐랄까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뭐 어떤 게 더 가볍다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가 되게 무겁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약간 좀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게스트 게스트분 얕은물. 네, 얕은물님께서 근황 또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도 이제 디자인 공부하다가 이제 UX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4학년입니다, 여러분들. 4학년.
고생이 많으시네요. 5학년 선배가 있는데. 아 있는데 내가 네. 아 말씀하시죠. 예. 졸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재밌는 수업이라고 하면은 공대 수업을 하나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공대 수업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자인 대학 수업이랑? 아 그 수업이 이제 자동차 공학과 원래 수업에 이제 인간공학 수업인데 네. 원래 제가 그걸 들으려고 했던 이유가 UX를 공부하는데 인간공학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지 않겠냐 입장에서 들었었는데 네. 확실히 수업 자체가 근데 인간공학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제가 하던 거랑 크게 엄청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수업이라서 연구하듯이 교수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근데 그 팀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좀 집중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뭐 예를 들면 이제 연구를 할 때 뭐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네. 공대 분들은 좀 더 그 기술 예를 들어 뭐 운전자의 뭐 졸음이나 어떤 생체 신호를 센싱하는 걸 하고 싶다 연구를 그러면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것 자체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건데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 그 기술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차이가 딱 나타나는 게 뭐 단편적 한 분 만나본 거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되게 좋은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사실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재밌다. 재밌네요. 사실 뭐 야트물님께서 자기소개를 제가 좀 웃기게도 제가 보완을 좀 하자면 야트물님께서는 이제 뭐 지금 벌써 한 3편의 논문을 학부생 신분으로 벌써 한 3편의 논문을 작성을 하시고 하나는 이제 심지어 카이라고 하는 저명한 뭐랄까 UX 관련 HCI 관련 그죠 HCI 관련 학회에서 이제 억셉트가 돼서 이제 5월이죠 5월 네, 5월에. 그렇습니다. 5월에. 예, 5월에 이제 가서 발표까지 하시는 하와이에 가서. 예, 하와이에 가서 발표까지 호놀룰루에 하시는 가서. 인재라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낸 부분이 사실 학생 상대로 학생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을 낸 거라서 뭐 완전 풀 페이퍼는 아니다. 그냥. 아무튼 겸손함까지 갖추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UX라서 사실 또 우리 야트물님이 안 계시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저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놀아주시고 아닙니다. 재밌는 거 만들어주시고 UX 저명하신 또 네, 저명하신 학부생. 저명하신 학부생. 저명하신 학부생인데 때문에 오늘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일단 저희가 항상 두서 없이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제가 그냥 한번 폭탄을 던져볼게요. 네. 폭탄을 던지기 전에 그냥 궁금한 게 좀 있긴 한데 일단 그 UX가 뭔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그냥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는 느낌을 말하셔도 되고 UX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사전적 정의로는 사용자의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서 뭐 사실 뭐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디자인적인 걸 수도 있고 만족도일 수도 있고 충성도일 수도 있고 같은 여러 가지 방면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는 사실 사전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뭔가 도메인 혹은 뭐 직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좀 마케팅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다고 보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약간 디자인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되게 그러니까 웹 앱 기준으로는 사실 뭔가 좀 기술적인 면도 되게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사실 되게 붕붕 뜨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UX라고 했을 때 뭔가 뭐 학교에서 과제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어디 강연 들을 때 이거 약간 마케팅이랑 뭐가 다른가?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뭔가 폰트 아닌가? 뭐 디자인 쪽에서는 뭐 아니면 약간 이런 고민들 계속하면서 뭔가 아직 답은 못 내렸는데 아무튼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이렇게 붕붕 뜨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나폴님께서는 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UX가 예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낌은 좀 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편리하면 좋다. 뭐 뭐 유용한 거면 좋다. 네. 약간 뭐
사용하기 편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단편적이고 좀 좁게 좀 시각이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X를 계속 공부를 한지 이제 그래도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때 보면은 약간 좀 땡땡주의라고 많이 표현하죠. 뭐 민주주의적으로 표현을 하자라던가 이게 학문을 좀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UX가 어딜 가서든 유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뭐 고객 중심, 뭐 사용자 중심, 뭐 인본주의의 그죠. 이제 색다른 버전이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요새는 좀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학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갖춰야 될 덕목 같은 느낌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UX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덕목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엔 UX를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맞아요. UX는 이게 철학이다. 하나의 철학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케팅 수업을 들어도 처음으로 이제 마케팅 수업을 이제 듣게 됐는데 고객과 소비자의 차이를 먼저 아십니까? 여러분? 고객과 소비자가 차이가 뭘까요? 막 말해도 되나요? 막 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그래요? 했거든요. 수업에서 실제로 이렇게 던졌을 때 고객과 소비자. 고객은 뭐고 소비자는 뭘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듣자마자 그런 차인가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소비자는 구매를 한 사람? 그리고 고객은 사실 구매를 할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 약간 이렇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는 사람과 잠재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 약간 이런 좀 뉘앙스 차이로 좀 느껴지긴 하네요. 저도 수업 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소비자는 실제로 그걸 지출해서 서비스는 제품이든 그거에 덕을 보는 사람이 좀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고객은 지출을 굳이 안 하더라도 넓은 의미. 그렇죠, 좀 넓은 의미라는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수업 듣다가 고객과 소비자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이렇게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손 번쩍 들고 GPT를 돌렸습니다. 진짜. 저도 모르겠어서 헷갈려서 예. GPT 선생님이 알려주시겠거니 해서 이제 GPT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객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사람을 말하고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요. 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과 모르겠어요. 이게 GPT 선생님이 오류를 범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뭐 나중에 뭐 청자님들도 뭐 찾아보시거나 혹시나 궁금하네요,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네. 댓글이나 뭐 이런 한 것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그때는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 장난감을 실제로 산 사람이니까. 근데 이 장난감은 아이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장난감 시장에서 애들이 막상 쓰지만 고객이 부모님이다. 실제 고객은 부모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오는 거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조금 그러면 약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좀 마케팅은 고객에게 초점 맞추는 거고, UX는 소비자의 초점 맞추는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따라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고객과 소비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이제 UX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럼 그때 사용자는 뭐지? 그쵸. 라는 저도 그 물음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고객이랑 소비자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은 저도 뭐 소비자에 가깝지 않을까 사용자는? 그죠.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긴 하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로 뭐 스포티파이에서 실제 소비자들은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뭐 무료 고객도 있고 뭐 실제로 프리미엄 결제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뭐 그 스포티파이에서 뭐 충성 고객이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고객이다 하는 건 이제 결제를 한 사람들만 들어가나? 라는 저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실제 서비스에 대입해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고객과 소비자 그리고 사용자의 그 경계가 이게 진짜 나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눠서 뭐가 좋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 컨슈머, 유저로 생각하면 사실
컨숨은 이제 그러네. 좀 그렇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뭔가 좀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나고 유저는 말 그대로 좀 광범위하게 사실 유즈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좀 더 명확히 예, 영어 그러니까 번역되면서 생기는 사실 뉘앙스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흥미롭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준마인이 말했던 그런 뭐 사용자 경험의 개선 이런 것들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냥 경험상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항상 공통되는 거를 보면은 UX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인간한테 그걸 사용하는 뭐 사용자 그 사용자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지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도메인이 어떻게 마케팅에 따라서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네. 기술적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네요. 진짜 공감이 가네요. 저도 공감이 가요. 어느 정도 깊이로 알아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이걸 주제로 잡은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할게요. 사용자를 알아가는 그 목적성의 면에 있어서 사실 이게 서비스 혹은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 고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매출 활동, 비즈니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맥락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UX는 사실 정말 인간을 공감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덕목으로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UX를 정말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그러게요, 고민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딜레마를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하고 뭔가 더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돕는 이타적인 UX가 있다고 했을 때, 약간 사실 어떤 스펙트럼처럼 느껴지거든요. UX라고 하면은 뭔가 친절하고 따뜻한 반면에 비즈니스적이라고 하면 차갑고 뭔가 이기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쪽에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반대 혹은 뭔가 다르게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나요? 아무튼 1세대 아담 스미스 선생님께서 도덕감정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 이기심에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기심은 이기주의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드리자면은, 이기심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절제한 탐욕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공감에 의한 도덕 판단으로 자신의 반사회적 정념을 자기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자유를, 즉 이기심의 사회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요약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약간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데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이기주의는 다르다가 사실 요인 것 같은데요. 이기심은 self-interest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기주의는 selfishness입니다. 결국 그거를 차이를 하는 거는 이제 공감에 의한 도덕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뭔가 이기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기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 거꾸로 말했구나, 죄송합니다. 그죠? 이기심이라는 걸 볼 때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위, 공감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봤을 때, 사실 비즈니스도 그렇게 뭐 악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아가지고, 사실 모르겠어요. 라는 아무튼 반론을 하나 펼치고 싶었고요, 먼저.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UX는 사실 뭔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개가 되는 분야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뭔가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게 상충이 되는 느낌이 그죠. 들어요. 출발점은 다른데 만나는 점은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되게, 참 되게 재밌어요. 네, 그게 참 특이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좀 사용자, 그러니까 UX라는 게 저는 어제 이제 잠깐 이 주제에 대해서 준마이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가 이제 오고 갔었는데 이게 확실히 연구만 했을 때의 셀프 인터레스트 말씀해주신 이기심이 네. 이 실제 이 현업에서 UX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좀 딜레마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가면서 좋은 내용이고요. 학계와 산업계가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UX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UX라는 직무라고 하기도 분야? 그렇고 그러니까 그죠, 분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계와 산업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 산업계에서 되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기심과 실제 UX가 출발 지점이 되게 딜레마가 있으면서도 같이 만나게 된다는 그 말이 맞아요.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라면 지금 만약에 이제 UX 헤드로 있다면 어떤 직장 내에 헤드로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목표와 이 우리가 실제로 상대하는 사용자의 목표가 뭐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목표로 했던 비즈니스 목표가 이제 사용자 목표가 뭐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쵸.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약간 트롤리 딜레마처럼 네. 옆에 철로에 5명 누워있고 1명 누워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유튜브님께서는 뭐 아직 네 천천히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UX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나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둘이 만나는 접점이 생겨서 딜레마가 붙는다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란 단어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가져왔다기보다는 사실 인용을 하자면 이제 UX 분야 하면은 사실 저희가 교과서 혹은 성경책 좀 비유 좀 과장 좀 보태서 성경책처럼 쓰는 그건가요 혹시? 그렇죠. 닐슨 노먼 그룹에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1993년 그 애플에서 노먼 선생님께서 일하실 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원래 이걸 이제 처음 직무로서 이제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직무가 됐죠. UX라는 그러니까 분야가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됐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첫 발매를 하십니다. 1993년에. 그리고 그때 굉장히 핫한 뭐 베스트셀러 좀 가장 못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인용된 횟수가 15,0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노문 선생님이 이제 이때 UX라는 분야를 거의 뭐 단어를 개념을 이제 확산시켰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1994년에 동료인 제이콥 닐슨 선생님께서 그 10가지 그 사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책을 발간을 그러니까 뭐 책이라기보다는 문헌을 발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뭐 행동경제학에서 뭐 말하는 뭐 휴리스틱 바이어스 약간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처음에 이제 UX라는 단어가 발견된 지 93년 이후 한 5년이 지난 후에 98년에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 UX의 웬만한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닐슨 노먼 그룹이 처음 98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는데요. 히스토리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일단 첫 번째 거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학계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네. 일을 하시던 이제 돈 노먼님께서 처음 이 단어를 UX. 가져오셨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이 단어가 없었냐? 아니죠. 사실 뭐 휴먼 팩터도 있었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도 그 전에 있었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는 이제 돈 노먼 선생님께서 주장을 하셨던 특징이 좀 있다라는 점이 하나 또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UX란 단어가 이 단어가 지구상에서 널리 사용이 된 지는 30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네. 30년 정도 그렇죠. 된 거라서 네. 뭐 다른 보통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매우 짧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을 때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뜨고 AI라는 단어가 뜨고 2010년대 뭐 전후로 떴을 때부터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UX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이 좀 압축적으로 30년밖에 안 된 개념이지만 생각보다 그 전염 속도라고 표현할까요? UX란 개념의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혼선이 저는 있다고 느끼고 개인적으로 뭐 한국 특히 기업들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있다고 느끼고요. 이거는 네. 직무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약간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아무튼, 네. 방금 제가 좀 검색을 해서 네. 항상 저는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네. 되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방금 말씀해 주셔서 이제 찾아봐야겠다 네.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그리스의 어원에서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결법인데 해결책을 제시하다, 찾아내다, 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이제 휴리스틱인데,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해당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경험하거나, 네. 혹은 이제 직관을 통해서 그죠.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유추해 나가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걸 제가 이제 UX 공부하면서 처음 접했는데 네. 다른 분야에서도 휴리스틱한 접근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휴리스틱이 방대하구나, 다른 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이게 사실 재밌다. 마일스톤스러운,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학자분이 계시죠. 저기 행동경제학 댄 에리얼리 선생님, 행동경제학 관련 얘기 많이 쓰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비합리성 같은 거를 말씀하실 때 휴리스틱이라는 부분이 많이 언급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카노먼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죠 아마. 그 책에서 이제 시스템 1 띵킹, 시스템 2 띵킹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웬만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인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는 되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림짐작이라고 한글로는 많이 번역이 되는데 휴리스틱이 맞아요. 네. 어림짐작. 어림짐작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답이 맞아. 맞더라.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얘기가 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행동 특성이다라는 것들이 이런 개념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서가 여자 사서분이 계시고 이 여자 사서분은 뭐 평소에 진취적인 내용의 뭐 민주주의 서적을 자주 읽으십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진보당을 지지할까요? 뭐 보수당을 뭐 지지할까요? 약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정보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진보당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직관에 의한 거고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국의 사서는 몇 %고 그 중에 여성률 몇 %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진보 뭐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을 때 사실 확률적으로는 보수율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러니까. 기저율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직관들이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는 그리고 편견으로까지 넘어가는. 그죠. 편견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라서 사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돈 노무현 선생님께서 휴리스틱을 말씀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역이용한다? 의 개념이 조금 더 그러니까 역이용 레버리지 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거 하지 마라. 불편해한다.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뭐 학습하기 쉽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뭐 문 여는데 뭐 10단계가 있고 이러지 마라. 인간은 어차피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로 저도 잘 몰라요. 또 뭔가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휴리스틱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몇 시간은 떠들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UX 그죠? 역사에 대해서 주마이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좀 샜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샜는데 아무튼, 네. 길게 왔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발전을 되게 많이 이런 식으로 거쳐왔다. 역사가 꽤 긴 역사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거는 그쵸.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또 조금 두려워지는 거는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UX가 지나온 길을 보면은 지금도 되게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거든요. 여러 그쵸. 서비스나 뭐 제품 같은 것들이 고도화됐죠. UX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침체가 언제쯤 올까에 대한 저는 생각도 요새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UX라는 직무의 침체인가요? 아니면은 뭐 직무도 그렇고 뭐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무한정하진 않으니까 네. 있는 자원 내에서 뭔가 약간 그런 거겠죠. 적자 생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UX가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뭉뚱그립시다. 그쵸. UX 분야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그러니까 많이 고도화됐다라고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은지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던졌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침체기가 그러니까 침체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조금 버즈워드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 나쁜 말 보태서 거품이 있었죠. 거품이 무조건 있었고 이 단어가 사실 남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UX가 있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용자 기만하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사실 마케팅인데 UX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혼용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버즈워드였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좀 저는 침체기라고 지금이 사실 좀 침체기라고 좀 느끼는 게 약간 암흑기. 네, 암흑기? 네, 암흑기라고 좀 느끼는 게 네.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인류가 만들어낸 데이터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UX라는 분야도 거기에서 이제 더 힘을 입어서 온라인에 유저가 이렇게 많네? 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엄청 커졌고 같이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뭐 AI라던가 이런 것들과 덕분에 같이 엄청 클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 시장이 사실 코로나만큼 그러니까 여전히 크지만 이제 코로나 때만큼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이 머무르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사실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UX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유를 섞자면은 예전에는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그래서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UX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잘 풀렸어요. 왜냐? 사람이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로 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은 계속 해결이 됐던 거야.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 온라인에서 해결이 됐던 UX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많이 약해졌다는 표현이 맞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생각보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반창고 붙였는데 안 붙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사실 어떤 도메인에서는 UX가 거의 필요가 없는 도메인도 있고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더 크면서 좀 암흑기라고 하면 암흑기인 것 같아요. 빙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 예전에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레이오프 했을 때 네. UX 리서처 관련한 아티클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UX 관련 아티클들을 읽을 때 사실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나왔던 아티클이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항상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은 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영어 뭐라고 하죠? 이디엄인가? 속담 중에서 네. 인용구. 인용구에서 당신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UX가 예전에는 정말 말이 잘 듣는 망치였는데 요새는 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졌다라는 비유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모든 걸 다 UX로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은 다 맞긴 하겠지. 근데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한창 그때 UX에 푹 빠져가지고 네. 와 이거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 거고 뭐 무슨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뭐 아마 듣고 계신 뭐 실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감상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댓글로 주셔도 돼요. 아무튼 야트물님은 또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 네. 도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관찰을 해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는 필연적으로 좀 U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가 편한지 모르는 상황들이니까 네. 준마이님. 준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기가 오는 순간이 어느 때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UX가 아까 말씀하셨던 휴리스틱도 그렇고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규칙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 그게 쌓이면 규칙이 되게 다 정립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규칙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이 없는 상식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창 디지털 프로덕트가 막 증가하고 UX 디자이너, 뭐 UX 리서처 엄청 많이 뽑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UX 디자이너가 더 이상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안 한다. 그냥 어떤 커피 페이스트 새로운 패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어떤 21세기 새로운 공장 노동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아티클 하나 읽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규칙이 다 발견됐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상에서 지금 있는 기술로 구현된 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편해하는가가 사실 상식적으로 이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오래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도 없어지고 좀 침체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네요. UX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규칙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그쵸. 말이 정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그 규칙들을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인간공학 이제 공업 디자인 저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 출신이 아니라 아직 공부를 하고 이게 학생일 뿐이긴 하지만 출신이기도 해요. 뭐 어때요? 이제 UX가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집중을 하는 프로덕트 안에서 프로덕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거의 최초라고 뭐 말을 하는 거가 이제 산업 디자이너 중에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물들 우리가 되게 유명한 뭐 전화기 이렇게 돌려서 누르는 전화기에 뭐를 개발한 건 아니고 그 되게 유명한 모델 하나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뭐 기차도 만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 산업 디자인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인간공학적인 관점 즉 인간의 어떤 이 팔, 손, 뭐 신체 이런 수치를 다 규칙화해서 그거를 디자인에 적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스타일링이 떨어지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 규칙을 찾아가는 게 UX이고 그 규칙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시기가 오면 이제 그때는 좀 지루한 아까 준마이님이 말씀하셨던 침체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근데 새로운 게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도구들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계단이 아니죠 이렇게 순환하듯이 맞아요.
하지 않을까 또 하는 게 맞아요. 생각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맞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던가 뭐 전에 알지 못하던 게 나왔다던가 뭐 같은 맞아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폼팩터를 적용해서 나왔다든지 뭐 애플 비전 프로 그죠. 좁게 봐서 뭐 AR 그죠. 그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아니면 진짜 뭐-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자동차도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냐에 대한 연구도 사람들이 궁금증도 엄청 가지고 맞아요. 회사들도 막 그걸 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새로운 지식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랄까 휴먼 팩터라고 치면 휴먼 팩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공학이든 뭐 UX든 뭐 HCI든 사실 그 셋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얘기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래를 가지 못하잖아요. 다른 말로. 그래서 사실 전 좀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사실 제가 만약에 뭐 저기 나폴리님한테 전화를 걸려면은 네. 뭐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에는 그냥 전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미래는 SK텔레콤이 정말 큰 회사가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카카오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톡을 하는 서비스가 생기니까 그게 또 엄청 커버리고 그리고 막 메타, 인스타그램 이런 게 그러니까 이론상 SK텔레콤이 지금 그런 텔레콤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커야 되는데 아니라 메타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 중간에서 그냥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크고 약간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폼팩터나 뭐 어떤 비즈니스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방향면에 있어서는 그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게 지금 비유 말씀해주셨던 그 누구였죠? 헨리 드레이퍼스 분님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드레이퍼스 씨. 네 드레이퍼스 씨, 네 드레이퍼스님 께서는 이제 물리적인 인간공학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지금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무언가를 상상을 해서 쓰는지를 예측하거나 뭐 약간 가설을 세우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발전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저는 어려운 분야여서 충분히 더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UI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는 게 되게 당연히 뭐 AR이라던가 뭐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뭐 멘탈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고는 제가 생각한 침체기는 사실 그냥 지금 흐름에서 조금 아래 하락세이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가까웠고 뭔가 얕은 물께서 말씀하신 그 침체기는 저는 오히려 그 침체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식이 고갈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지지 상식화가 되거나 오히려. 근데 거꾸로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커질까? 라는 질문.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문화로 자리가 잡으면은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데 너 UX 알아?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인사 담당자든 뭐 법무팀이든 마케팅팀이든 영업팀이든 UX가 뭔지 다 안다고 해. 그러면은 이건 사실 어떤 상식에 가까운 무언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고객 중심 사고 뭐 이런 것들은 기업 문화에서도 많이 중요를 하니까.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계속 커질까? 라는 질문은 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문적으로도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변화할 것 같은 게 말씀하셨던 인지적인 부분도 혹은 뭐 UI 뭐 요새 말하는 그런 멘탈 모델을 하는 거는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 그쵸. 쪽과 융합이 돼서 맞아요. 학문에서 이제 맞죠. 선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제품들에게 적용이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말을 꺼냈지? 근데 맞아요. 근데 네. 넓어질 것 요새 같다. 말하는 변할 것 지금 자연어 처리 모델, 음. 챗봇,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 할 때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게 편하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뭐 담화 분석과 같은 그런 아예 또 다른 분야들을 참고를 해서 언어학 뭐 언어학 오. 그런 쪽을 참고를 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더라고요. 그쪽 학문들이랑 또 HI 분야가 굉장히 그래서 되게 융합적인 분야인데 제 생각에 그렇게 더 옆으로 넓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거 계속 생기니까 네.
그 너무 좋네. 그게 참 그러게요. 아니 그 저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권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한번 그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고민이 좀 있어서 근데 그 교수님께서 아니 여러분들 모르는 교수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얘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사실 뭐 데이터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심리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디자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케팅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교수님이가 뭐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랬대요. 교수님이 그게 이제 UX의 특징이지. 간학문적인 게 UX의 어떤 특징이고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야 라고 말씀 딱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더 커질 것 같긴 하네요. 학문적으로도 맞네요. 그러니까 좀 응용 학문? 이게 스러운 거기에 말이 맞나 뭐. 덧붙이자면은 네. ACI 관련 논문들 찾다 보면은 놀라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쪽 학문까지 지식을 가지고 있네. 이 정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명상 관련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명상 관련된 또 학문이 또 엄청나게 따로 있고 그걸 또 선행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제 명상 학문이요? 명상 학문이라 그것도 심리학이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다양해서 신기하다. 대단하다. 정말 이 분야는 재밌는 분야다. 저도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들으니까 간학문적이다. 네. UX는 간학문적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이게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맞거든요, 생각. 근데 공부를 딥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딱 좋은 분야인 것 같아. 그쵸. 제가 또 얕은 물 아닙니까? 수미상관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도 있었어, 저기에 이런 것도 있었어를 맞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맞는 것 같고 한우물만 좀 깊게 파다 보면은 UX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도 UX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방법론 뭐 믹스드해서 이제 써볼 줄도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으니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봤을 때 UX가 되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파하기보다는 좀 얕게 많은 걸 알아야 좀 그렇죠. 나중에 갔을 때 더 결과적으로 좀 그런 거 빛을 좀 톡톡히 더 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칭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 맞네요. 음악 서칭 또 엄청 잘하시죠. 음악 서칭 잘하죠. 여행 디깅이라고 하죠. 디깅. 고릴라즈의 아까 뭐였죠? 19 더티에이 더티에이. 엄청 좋던데. 그러면 잠시 쉬고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